1769년 프랑크푸르트의 한 동전 상인이 유대인 거리에서 작은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815년이 되자 그의 5 아들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나폴리, 그리고 프로이센의 금융 시스템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2850년에는 이 가족이 유럽의 모든 왕실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었죠. 그들의 이름은 로스차일드였습니다. 그들이 세운 은행 시스템, 중앙은행 모델, 전쟁 자금 조달 메커니즘은 근본이제가 붕괴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화하고 확산되었으며 지금 2025년의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불하는 모기지, 당신의 세금이 갚는 국가부채, 구매력을 결정하는 금리, 당신의 통화를 인쇄하는 중앙은행들, 모든 것이 로스차일드의 운영 지침을 따릅니다. 그들은 신탁을 통한 세대 간 부의 보존, 통화 창출에 대한 중앙은행의 독점, 갈등의 양쪽을 재정 지원하여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 그리고 정책을 조율하는 서로 결혼한 은행 가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단순히 은행 제국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대 금융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그들의 모델을 사용하고 유럽 중앙은행도 그들의 구조를 따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그들의 대출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 시스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스템은 로스차일드 은행이 아니라 방법입니다. 중앙은행, 주권부채, 이자 발생 통화, 전쟁 자금 조달. 이 방법은 250년 동안 모든 중앙은행, 모든 정부 채권 시장, 모든 국제 금융기관에 의해 복제되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통해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족이 되었는지, 중앙은행이 그들을 어떻게 손대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메이어 아멜 로스차일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동전 가게를 시작한 지 2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이 그 가족이 설계한 시스템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학문적 접근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가로부터 부를 추출하여 은행 가문에 집중시키고 복리 이자를 통해 이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어디에서든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메이어 암샤 로스차일드는 2444년 2월 23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들은 유대인 거리라고 불리는 한 거리로 제한되어 있었고 땅을 소유하거나 대부분의 직업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돈을 다루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메이어의 아버지는 환전업자이자 동전 상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메이어는 13살의 나이에 사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이는 대규모 은행이 아닌 동전 거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어는 그의 가족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가문으로 만들게 될 것을 이해했습니다. 돈의 창출과 공급을 통제하는 자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땅, 군대, 정부, 국가 모두 돈 창출의 힘에 비하면 부차적인 존재입니다. 1769년 메이어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왕 중 하나인 한호의 윌리엄 왕자에게 궁정 대리인이 되었습니다. 윌리엄은 해센 군인들을 다른 왕국에 임대하여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메이어는 윌리엄이 이러한 지부를 관리하도록 도와주었고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이어의 진정한 혁신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암셀, 살로몬, 나단, 칼, 제임스라는 5 아들을 두었고 2000년대 초반에 그들을 유럽의 5 금융 중심지로 보냈습니다. 암셀은 프랑크푸르트에 남았고 살로몬은 비엔나로, 나단은 런던으로, 칼은 나폴리로, 제임스는 파리로 갔습니다. 한 가족, 5 도시, 하나의 조정된 네트워크. 이것이 로스차일드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중앙 집중적인 통제하에 분산된 권력.
각 아들은 자신의 도시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도시의 엘리트들로부터 신뢰받는 지역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모든 형제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전략을 조정하며 어떤 정부보다도 더 빠르게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국제은행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그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양측의 전쟁 자금을 동시에 조달한 것입니다. 2803년부터 2815년까지의 나폴레옹 전쟁은 로스차일드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모든 정부는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프랑스는 돈이 필요했고 영국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는 모든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런던의 나단 로스차일드는 영국의 전쟁 노력을 지원했고 파리의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나폴레옹을 지원했습니다. 비엔나의 살로몬은 오스트리아를 지원했습니다. 가족은 누가 승리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났을 때 채권자가 되는 것만 중요했습니다. 전쟁은 끝나도 부채는 영원하니까요. 그들이 손대지 못하게 만든 메커니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에서 싸우고 있는 군대에 급여를 지급해야 할 때 그들은 적군의 경계를 넘어 금을 물리적으로 운반할 수 없었습니다. 나단 로스차일드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영국의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형제들은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현지 통화로 영국 군대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금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단지 가족 지점 간의 장부를 조정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로스차일드 신용망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는 모든 거래에 대해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의 진정한 재산은 하루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2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맞붙었습니다. 그 결과는 유럽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폴레옹이 이긴다면 프랑스 채권은 폭등하고 영국 채권은 폭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웰링턴이 이긴다면 영국 채권은 폭등하고 프랑스 채권은 폭락할 것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재산이 만들어지거나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활동하던 나단 로스차일드는 정부보다 빠른 개인 정보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비둘기와 빠른 배를 이용해 누구보다 먼저 정보를 얻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나단은 웰링턴이 이겼다는 것을 영국 정부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단이 전설이 된 이유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즉시 영국 채권을 사지 않고 공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나단 로스차일드가 영국 채권을 매도하는 것을 보고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그가 영국이 패배했다는 내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내용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요청하신 내용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